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21강. 오늘은 이제 김옥균의 독립 사상입니다. 오늘 그 김옥균의 독립 사상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까지 하고 나면은 그 한국 사람 만들기 2권 친일 개화파는 이제 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권으로 그 친미 기독교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2권의 11장 친일 개화파의 독립사상이라는 그 부분의 그 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균은 참 여러 가지 평가가 많고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균형이 참 잡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는 특히 지도자다운 면모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열강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맥락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근대화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런 거를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아주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잘 안 배우는 거. 도대체 이 독립사상이라는 게 조선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는가? 독립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해 보시면 청으로부터 독립사상을 배울 수는 없었겠죠. 청은 뭐 우리를 속방으로 생각했고, 조선 사람들도 다 청을 상국으로, 종주권이 거기 있는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 내내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국교 관계를 수립할 때마다 굳이 그쪽에서는 필요 없다 그러는데 우리 측에서 따로 문서를 만들어서 우린 중국의 속방이다라는 거를 따로 꼭 그 조약에다 첨부해서 보낼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는 중국의 속방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었고요. 조선 조정이.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럼 독립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가? 우린 지금 생각할 때는 뭐 독립이라는 건 너무 당연스러운 거고, 사실 우리의 모든 근대사를 배우는 맥락이 독립 얘기고, 누가 더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냐를 가지고 사실 그 정통성을 우리가 논하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로 아무리 제가 들여다보고 하더라도 명확한 거는 독립이라는 개념은 일본으로부터 배웠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김옥균이 후쿠사와 유키치로부터 배웠다. 일본에서는 후쿠사와 유키치 보고 독립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독립, 그냥 입만 열면 독립 얘기를 하고 일본이 어떻게 독립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도 해서 독립 빼놓고는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맥락에서 후쿠사와를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후쿠사와가 김옥균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쳐주기 시작한 게, 그리고 실제로 김옥균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배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네가 하는 근대화와 모든 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게 독립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김옥균을 비롯한 우리가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독립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그 민영익이 대표하는 민씨 척족이 대표하는 친청파, 우리가 보통 친청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4대당이라고 부르고 아예, 그리고 개화파를 독립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이라는 개념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이 역설적인 사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문이라는 거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독립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내내 일제가 허물지를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그럼 이 독립이란 개념을 갖다가 김옥균이 이제 어떻게 배워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화파 이거보다도 독립파였구나 이렇게 차라리 기억을 하는 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의 맥락을, 근세사의 맥락을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속방이라는 개념은 1882년 10월 4일, 그러니까는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하고 청하고 맺는 조약입니다. 근데 조약이라는 거는 독립국가들끼리 맺는 게 조약이기 때문에 조총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조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청이 누차 강조를 합니다. 워낙 일본하고 그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열기 시작을 하고, 미국하고도, 영국하고 독일하고 다 82년 6월달, 5월달, 6월달에 연달아서 다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면서 이제 외국 상인들이, 부산에는 벌써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76년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포, 이제 원산에 그 외국 상인들이 이제 살기 상주하면서 이제 무역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제 조선하고 중국도 무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하고는 사실 서로가 뭐 상국, 속방 이랬었지만은 무역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대 사회가 이제 되면서부터 중국하고도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제물포에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인천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무역을 해야 되느냐? 중국 물건을 우리가 사고 우리 거를 팔고 이럴 때 관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중국하고도 무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선이 우리도 어쨌든 무슨 이거 확실하게 뭐를 맺자.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맞다 그러면서 조미소 통상조약, 조영소 통상조약, 조독수 통상조약이 맺어진 지 4개월 후인 82년 10월 4일 날 드디어 이제 맺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서문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속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오랜 동안의 제후국으로서, 중국의 제후국이죠, 전례에 관한 것에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서 조선하고 청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오랜 여러 가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새삼 여기서 지금 논할 필요조차도 없다. 다만 현재 각국이, 두 나라가 수로를 통해서 물과 이제 배와 육지를 통해서 통상하고 있어서 해금을 속히 열어 그때까지 서로 배달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금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양국 상인이 일체 상호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 변계에서 호시하는 규례도 시의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그 주변에서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그렇죠? 이게 무슨 다른 나라들하고 하는 호혜평등조약 뭐 이런 내용 전혀 아니다. 다른 나라하고 조선이 뭐하고 한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죠? 이에 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속방이라 그러면은 자기네 영토인데, 그런데 그냥은 또 할 수 없으니까 조약이라는 거를 맺긴 맺어야 될 텐데, 조약이라고 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장정을 맺으면서 그 앞에다 분명히 이거는 두 주권 국가끼리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2년에 계속해서 외국 서방 국가들하고 개국을 하면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도 우리는 중국의 속방이라는 걸 강조했고, 그리고 중국하고 무역 장정을 맺으면서 또 한 번 속방이라는 걸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그 80년 이때 이제 김옥균이랑 일본에 이제 건너가기 시작했고, 신사유 남단이 건너갔었고, 이제 그래서 지지난번에 기억나시겠지만은 김옥균이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드디어 후쿠자와 유키치도 만나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돌아오려고 나가사키에 와서 이제 조선에 돌아올 배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모군란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그 이모군란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모군란 때에 일본 공사관이 불타면서 하나부사가 쫓겨서 간신히 탈출해서 나가사키에 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부사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조정에서 크게 이제 대책회의를 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부사 보고 다시 배를 타고 도로 가라, 이제 조선에 가서 그 대신 우리가 침공하거나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일어난 상황을 다시 정리를 잘해서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명확히 하면서 이제 하나부사를 다시 보내는 거죠. 그래서 1882년 8월 12일 날 김옥균과 서광범이 그 하나부사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쫓겨왔었는데 7월달 며칠 전에 이모군란 때문에 쫓겨와서 간신 목숨을 부지하고 쫓겨왔던 하나부사가 다시 일본 정부의 명을 받고 군함하고 군병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배에 같이 김옥균하고 서광범이 타고서 옵니다. 그래서 그게 메이지마루라는 배로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그 메이지마루라는 게 일본한테 굉장히 중요한 배라서 실제 도쿄, 항구에 지금 저렇게 아직까지도 잘 보존을 해서 그대로 묶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2일 날 이모군란 난 직후에 이제 이모군란이 나서 대원군은 이제 결국 압송이 되고 다시 이제 원래 그 질서가 회복이 된 상황에서 김옥균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9월 2일 날 김옥균을 종삼품 우부승지에 임명을 합니다. 고종이. 그러니까는 비서실에다 임명을 하는 겁니다. 비서관으로. 수석 비서관쯤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는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김옥균이. 그리고 9월 7일 박용효를 이모군란에 희생된 일본인들에 대한 사과사절단의 특명 정권대사 겸 수신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든 보상을 해라. 일본 사람들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재산들, 기물들 파괴한 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라. 그리고 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래서 박영효가 이제 사죄 사절단으로 임명이 돼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6일 날 하나부사가 와서 고종하고 담판을 하고 모든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돌아가고, 9월 19일 날 박영효도 이제 고종한테 인사를 하고 일본으로 이제 사죄하러, 이모군란에 대해서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이제 사죄하러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건너가는데 이게 박영효의 기록입니다. 교리 김옥균도 이번 행역에 임금의 미류, 비밀 밀지를 받아서 같이 동경으로 가게 되어 은빙지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속이 타서 죽겠는데 얼음물 마셨을 때 느끼듯이 하여튼 김옥균이 가주니까 너무 다행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크게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공식적으로 임명이 됐는데 김옥균은 비공식적이지만 따라가게, 오히려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따라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김옥균이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도 빨리 어쨌든 가서 일본에 가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끔 하라고 박영효를 공식적인 철종의 부마니까 공식적인 그 대사로 임명을 하고 그
따라가는 거를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김옥균 보고 알아서 챙기라고 이제 같이 보내는 겁니다. 길을 떠나는 장계를 만들어 올리고 일제히 일본 선으로 향하니 일본 선 이름은 명치환, 아까 그 메이지마루를 이제 다시 타고 가는 거죠. 타루에 오르니 참판 민영이길 벌써 배 안에 도착하여 있었으므로 기쁘게 서로 인사하였다. 배 모양은 영묘하고 장엄한데 선장이 서양 요리를 대접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마 처음이겠죠. 서양 요리를 이제 박용효랑 사람들이 이제 먹습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민영익이 타고 있었어요. 그 민영익은 고종이 무슨 공식적으로 임명한 것도 아닌데 민영익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민영익하고 같이 그 배에 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그 고베의 영국 영사인 애스턴이라는 사람이 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스턴은 누구냐면 무불탁정식이라는 그 스님한테 한국말을 배우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교류가 깊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거를 보면 이것도 이동인이랑 무불탁정식이 민영익한테 얘기해서 민영익을 일본하고 다시 연결을 또 시켜주려고 해서 또 민영익이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왜 간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전부 다 일본에 다시 이제 건너가서 그 김옥균하고 민영익 정도면은 그 당시 이 조선의 차기, 부상하는 차기 그 세대 그 주자들로서 대표들이었는데 둘 다가 동시에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배를 타고 가면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만듭니다. 이 태극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용효의 박용효가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 있는 그 애시턴하고 얘기를 하다가 애시턴이 국기라는 거를 당신 지금 정식 대사로 이제 가는데 그러면은 국기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배 선상에서 국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국기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그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고종한테 갖다 전달을 하라 그러면서 고종한테 이거를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국기를 만듭니다라는 보고서를 지금 쓴 겁니다. 지금 박용효가. 국기의 표식은 명치환 선중에 있을 때 영국 영사 애시턴과 의논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 배의 선장인 영국 사람이 사해를 두루 다 다녔기 때문에 각국의 기호, 각국의 국가를 모양을 잘 알고 또 각색의 분별과 원근의 이동도 함께 능히 환하게 안다. 하므로 그와 더불어 의논하니 그 선장이 태극 8개의 형식은 특별히 눈에 띄어나 눈에 뜨이지만 8개의 분포가 잘못 조잡하여 명백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며 또 각국이 이를 모방하여 만든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하니 다만 4궤만 사용하여 내 모서리에 긋는다면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8개가 있는데 태극이 있고 8개가 있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 우리 4궤만 해도 제대로 그린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8개 그만두고 4개만으로 이렇게 코너에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고 영국 사람 애시턴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외국은 국기 외에 반드시 군주의 기표가 있기 마련이니 대개 국기와 모양을 비슷하게 하고 채색을 하고 무늬를 놓는 것인데 매우 선명하여 아주 좋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기의 대중소 각각 한 본씩을 그 선장에게 만들게 하여서 작은 소기 한 본은 지금 장계를 만들어 주상께 올려보냅니다. 기호는 태극이 북판에 있고 8개가 기의 변폭에 껴서 배치한 것이 아마 좋을 듯하고 바탕은 오로지 홍색을 사용한 것이 선명할 듯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왕의 어떤 표식으로서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각국과 통화한 후이니 무릇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는 사람이 예의상 국기가 없을 수 없는데 항구마다 각각 대포 6문 이상을 싣고 있는 병함을 만난다면 반드시 축포가 있어 예절로서 대접을 하므로 그때의 사신의 국기를 높이 달아서 이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아마 배들이 이렇게 그 어느 나라의 국빈이 방문을 하면은 포가 6문 이상이 있는 배에서는 꼭 그 예포를 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이러한 여러 조건으로 국기를 만들어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여러 나라가 모두 그려가기를 청하니 이것은 천하에 알려 밝힌 데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호 통상조약을 다 맺고 그랬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국기 좀 내놔라. 조선의 국기는 뭐냐? 그런 판이었는데 이제 일본에 가는 김에 그 배에서 영국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이 지금 국기를 태극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애스턴이 이때 김옥균을 만나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공사한테 이제 김옥균에 대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김옥균이 왜 오는지. 공사께서 이미 작년 여름에 이미 한번 만났었습니다. 도쿄에서 만나셨던 김옥균은 메이지 마루를 타고 일본에 건너온 조선인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적이 많아 주위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협상하고자 한다는 말을 하였고 그 차관으로 일본에 대한 보상금을 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의 관세 징수를 일본에게 넘기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해서 그 세금 걷는 거를 그냥 아예 일본한테 갚을 때까지 넘기는 방법이냐 아니면은 김옥균 차관을 아예 일본으로 받자 이러고 지금 건너온 겁니다. 그는 비록 이번 사절단 내에서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지만 같이 온 공사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습니다. 김옥균은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조선에서 중국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국왕과 박영효와 자신 등 셋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중국 눈치 보는데 국왕하고 박영효하고 나는 전혀 중국 눈치 안 보고 우리가 다 일 처리한다.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이제 전에도 한번 수신사 이런 거가 가면은 전부 다 일본이 비용을 합니다. 지금 조선은 이런 군함을 타고 사절단이 건너가서 며칠씩 체류하고 이런 비용이 몇 달씩 체류 이런 비용이 돈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부사의 제안으로 일본 정부가 사절단의 비용 일체를 대신 지불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죄를 하러 가는데 사죄를 받는 나라가 오는 나라의 사절단의 일체 모든 비용을 다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옥균과 박영효는 이노우에게 조선의 독립당을 도와달라고 이때 공식적으로 이제 외무상 이노우한테 이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노우에도 그 좋은 생각에 다 해갖고 자기 정부에 조선의 독립당을 직접 도와서 조선의 독립을 유도할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헌법 이런 거를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럽에 가 있었는데 유럽에 체류 중이던 이토 히로부미한테도 연락을 해보니까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의 제안에 동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와쿠라 도모미, 그러니까 좌대신,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이와쿠라 도모미는 청의 의심을 살 만한 큰 도움이나 차관은 조선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에 벌써 한번 밀려났었던,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은 전혀 청을 자극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자기네 실력이 전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독립당이라고 해갖고 왔는데 김옥균한테 일본이 너무 큰 돈을 빌려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청이 분명히 견제를 들어올 건데 그런 일 지금 일으키지 말자. 이모군란 때만 하더라도 진짜 일촉즉발 어쩌면 청하고 전쟁을 할 뻔했었는데 그랬다간 우리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쿠라가 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개화파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손을 놓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끼어들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후쿠사와 유키치나 여러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유, 다른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일본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조선을 도우려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개화당을 도울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냥 대충 일본이 뭐 뒤에서 다 조종해서 일어난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분명하게 안 된다고 이때 일본이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노우의 외무상은 조선의 개화당을 일본 정부가 직접 돕는 거, 이거는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 대신 청의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의 작은 금액의 차관은 이제 제공해 주겠다, 이제 이럽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이노우에가 박영효에게 사죄 공문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죄 사절단이니까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은 다음에 박영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선이 일본에 내야 하는 배상금 50만 엔의 납부 기한을 우선 10년 연기를 해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 그럼 10년 후에 내. 그러고 나서 박영효가 요코하마 정금은행으로부터 차관 17만 엔을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주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일본 정부가 대출 보증을 서서 그래서 박영효가 17만 엔을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그 대출 받은 걸로 재물포조약, 그러니까 이무군란 끝나고 나서 하나부사가 가서 고종하고 맺은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라. 그 재물포조약 3관에 보면 3조에 보면 조선은 5만 엔을 지출하여서 해를 당한 일본 관서의 유족들, 부상자를 특별히 돌봐준다라고 거기에 약속을 써놨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보증을 서서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중에 5만 원을 엔을 내서 그 일본 보상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비도 일본이 내주고 보상하는 돈도 일본이 보증을 서서 빌려주고, 그러니까 조선은 돈 한 푼 안 쓰고 아주 장사를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노우하고 박영효가 이모군란으로 중단된 관세 문제. 아직도 지금 강화도 조약 이후로 조선이 관세를 징수를 못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하고, 그러면서 이때에 일본이 10월 4일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선하고 청이 그때 바로 맺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세금을 내도록 관세를 5%인가 매기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대로만 하자. 그래서 일본하고 조선도 청하고 조선하는 거랑 똑같은 관세를 그냥 해달라라고 이노우에가 부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3년 1월에 박영효랑 공식 사절단은 귀국을 합니다. 이때 귀국을 할 때에 누가 오냐면 같이 조선에 오냐면 신임 조선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갑신정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다케조의 신이치로 신임 조선공사, 그 다음에 후쿠사와 유키치가 추천한 우시바 다쿠초, 다카하시 마사노부 2명의 신문 제작자가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문 최초의 근대 신문 제작을 하려고 후쿠사와가 자기 제자들, 자기 밑에서 신문 만들던 사람들을 조선에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김옥균 서강검 탑정식은 더 배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후쿠사와 유키치를 만나서 김옥균이 이제 영향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후쿠사와 유키치는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 이때. 지금의 청나라를 청국인이 지배하고 조선을 조선인이 지배한다면 나도 그것을 우려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국토를 다 서양인에게 넘겨주는 것 같은 대변을 당하면 어찌하리요. 마치 이웃집의 화재가 우리 집에 옮겨지는 사태를 초래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일본이 청나라의 형편을 우려하고 또 조선 국사에 간섭하는 것은 감히 어떤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자국의 연소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청나라도 자강을 하고 조선도 자강을 해서 그 두 나라가 외국 서양 열강 손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게 최상이다, 지금. 우리가 혹시 일본 문제에 조선 문제에 간섭하고 청에 간섭한다 하는 거는 그 순전히 뭐냐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조선에도 그 불똥이 튈 거니까. 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 사람은 그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후쿠자와가 그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심정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달 초순에 조선인 수명이, 여러 명이 일본 사정을 시찰하기 위해 왔다. 이게 이제 그 전해에 심사유람단이 왔을 때 이제 얘기입니다. 그중 청년 2명이 본숙에 입학하여 나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누구죠? 육일준하고 유정순과 두 사람이 이제 그 개요 대학에 유학을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남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유학생 2사람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20여 년 전 나 자신의 일을 생각하면 동정을 금할 길이 없다. 나 20년 전에 나랑 똑같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조선인의 외국 유학의 처음이요. 본숙도 우리 개요의 숙도 또한 외국인을 최초로 입학시킨 것이니 실로 기우라 하겠다. 참 기이한 인연이다. 조선하고 우리는 참 기이한 인연이다. 그들 때문에 많은 조선인이 나의 집을 방문하여 조선 사정을 말하고 있는데 30년 전에 일본 사정과 너무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이 개요 대학교 사진입니다. 이런 건물을 벌써 지어놓고 대학을 지금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판 돈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쿠자와 기치가. 그러니까, 누구죠? 구로다가 강화도 조약을 하러 갈 때에,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맺으러 갈 때에도, 야, 우리가 가는 게 페리가 20년 전에 우리한테 와서 강제로 우리를 열 때에 나는 그 기분이다. 그러니까 그때 페리 때문에 우리가 열어서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고 나라가 잘 된데 내가 지금 하는 역할도 페리가 우리 열듯이 내가 지금 조선을 열어서 조선이 발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라면서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가 30년 전에 딱 그때다, 조선이. 그러니까 조선을 잘만 우리가 그때에 느꼈던 당황스러움 그리고 우리가 그때 몰랐던 거, 깨닫게 된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가르쳐주면은 20년, 30년만 지내면 우리같이 될 것 아니냐, 조선이. 그러면은 따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조선도 자강을 하고, 중국도 자강을 하고, 그럼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열강의 침략에 하나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러면서 우리가 흥하회가 얘기하듯이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자기 제자 우시바를 그 신문 제작을 하라고 이제 그 박영효가 갈 때 딸려 보내면서 우시바한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개국 이래 거의 10년이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한 양국 정부는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조선하고 일본 정부는 교류의 정을 두텁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란 양국 정부는 교류의 정을 두텁게 하지 못하고 양국 인민의 무역도 번창하지 못한다. 지난해 봄에 안변의 살상 사건, 안변이 함흥 쪽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무슨 또 일본인 살상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즉 한양의 변란,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양국의 교제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직후에 지금 이제 일본에 보내는 자기 제자를 조선에 보내는 거니까요. 생각건대 조선 인민은 결코 야만하지는 않다. 고상한 문학, 사상이 없지 않다고 하지만 수백 년의 침체는 가령 이것을 불러일으켜서 운동을 재촉해도 눈빛이 아직 분명해지지 않고 방향을 잃은 자와 같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나중에 이제 3번에 들어가면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 건가? 이런 조선 문명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보는 거나 서양 사람들이 보는 거나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그 눈빛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는 방법을 구하면 위세를 가지고 협박하지 말고 이득을 가지고 유인하지 말고
다만 그 인신의 잘못을 고쳐주고 조선인 스스로 개화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무력으로도 하지 말고 장사해갖고 돈 벌고 어쩌고 해서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자.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후쿠자와가 제자를 신문을 만들어주라고 보내면서 지금 한 얘기입니다. 조선 개화의 제1책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지금 무력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민의 마음을 닫아버릴 우려가 있고 문제는 일본, 조선만이 아니고 동양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실제로 쓸 수가 없다. 지금 무력을 갖고 지금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 조선 개화의 제2책은 종교를 가지고 국민을 교화하는 것이지만 조선의 상류 인사들은 불교를 믿지 않고 일본의 불교도 지금 부패가 되어 있기에 이것도 바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 이게 왜 나왔냐면요. 누구죠? 오쿠무라 엔신이 동본원사라는 거를 차려서 부산에다가 개원을 해서 이동인이 거기 가서 배우고 했는데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 파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쿠무라 엔신을 조선에 파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의 제국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서양의 제국주의는 선교사들을 앞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국주의를 제대로 할 거면 선교사들을 앞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없으니까 그럼 불교 선교사들을 앞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쿠보 도시미치가 오쿠무라 엔신을 동본원사에 부탁해서 이제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후쿠자와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글쎄 그건 뭐 서양이 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쿠무라 엔신도 보내고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이건 지금 조선 사람들이 무슨 불교를 지금 조선의 상류층이 무슨 불교를 믿냐. 그리고 일본 불교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부패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 아니야. 안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 개화의 제3책은 학문을 통하여 문명화하는 방법이다. 즉 일본의 학자를 조선에 보내 조선인을 많이 일본에 오도록 하여 문명의 길을 가르치고 일본 상류 인사들의 덕을 베풀고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조선을 올리는 방책이다. 나는 조선의 개화는 오로지 이 제3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속도가 늦다. 이건 굉장히 속도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4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일본의 자본을 투자해 조선의 내재 공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 사정에 맞고 실패도 적어 문명화를 달성하는 것에 가장 신속하다. 조선 개화책으로서 직접 무력을 쓰는 것은 그 나라의 민심을 격동시키기 때문에 무력화 효과가 빠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인 그 나라를 개명으로 인한 일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고 단 한 번이라도 군사력을 쓰면 그 싸움은 단 우리 일본과 조선이 대치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화는 드디어 동양 전면에 파급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기에 나는 용이하게 이 책을 따를 수 없다. 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제 신문 제작을 보냈다 그랬죠. 이 신문이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후쿠자와가 너무나 빨리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82년에 지지신보라는 일본 최초의 신문을 창간을 하죠. 아직도 있는 시사신보라는 거를 창간을 하는데요. 저는 신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신문의 수준이 왜 이렇게 낮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칼럼이 짧을까? 뭐 미국 신문의 칼럼 보면 막 엄청 길고 기사들도 정말로 그 기사 하나 쓰려고 그러면 미국 기자들이 쏟아부어야 되는 노력이나 이 조사나 이게 놀라운데 우리 기사들은 굉장히 짧고 그런데 제가 후쿠자와 유키치를 읽고서 신문 때문에 그나마 이게 이 정도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근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신문을 읽는 사회더라고요. 신문만 읽으면 돼요. 전 국민이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면은 그게 근대화의 첫 단계가 달성이 되는 거더라고요. 문명이란 사람의 정신 발달의 의논이다. 그 취지는 한 사람의 정신 발달을 논한 것이 아니고 천하 대중을 일체로 모아서 그 일체의 발달을 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은 훌륭한 학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 전체를 어느 정도로 수준을 높이려면 그 신문밖에 없다라는 것을 후쿠자와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사정도 쓰고 문명론의 계략도 쓰고 여러 가지 책도 쓰지만 82년에는 아예 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신보라는 거를 창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도 지금 빨리 문명화를 개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문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자기 제자들하고 기술자들을 이제 같이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같이 갔던 그 이노우에 가쿠고로 그 신문 만드는 러 갔던 사람이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전부터 조선인의 교육상 그 문장을 평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언문, 즉 가나 문자를 한자와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언문을 한자와 혼합 사용하는 일에 착안하시고 6일준이 미타에 있는 선생님의 댁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었을 때 6일준에게 명하여 문자의 교회라는 문장을 한언, 한문하고 국문, 한글, 언문 문장을 한어 혼용, 즉 언문이 섞인 문장으로 번역시키고 문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한문 혼용을 쓰기 시작하는 것도 이것도 후쿠자와가 6일준이 유학할 때 그걸 가리켜서 아예 문자의 교라는 책까지 자기가 번역을 시키면서 그 번역하는 방법으로서 연습을 해봐라. 한문을 뭐 이제 용어가 필요하니까는 한문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나머지 문장은 한글로 써라, 언문으로 써라 그럽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개신교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글을 갖고 성경 번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벌써 그 직전에 후쿠자와 유키치는 벌써 자기 조선 제자들한테 국한문 혼용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한글, 언문, 잊혀졌던 언문을 너희 다시 써야 된다라고 아예 가리킵니다. 6일준이 배우는 게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그냥 신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6일준이 다 6일준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일본 신문 기술자 그런 걸 신문 만드는 사람들을 인쇄기까지 해서 다 챙겨서 돌려보내주는데 결국은 못 만듭니다. 친청파한테 밀려서 한성순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기계랑 그걸 이용해서 나오는데 순한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밑에 있는 사대부들이 절대로 우리 이런 천한 글자 못 쓴다고 해서 안 쓰고 사장시켜 놓는 듯이 또 이때는 후쿠자와가 국한문 혼용을 쓰라고 해서 신문까지 만들라고 다 갖다 줬는데 어떡합니까? 일본의 친청파 사대부들이 뭡니까? 그냥 한문으로 하자. 라고 또 그래서 한성순보가 최초의 근대 신문이긴 한데 한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참 재밌는 거가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온 것 중에서 이제 김옥균이 배우는 것, 중요한 것 또 하나가 한국의 개화파가 배우는 게 또 하는 게 이겁니다. 후쿠자와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서양 제국의 문명화는 덕이 있는 가르침도 아니요. 그러니까 서양화가 뭐냐, 근대화가 뭐냐, 뭐 덕이 있는 가르침도 아니요. 문학도 아니고 또는 이론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찾으면 되는가? 그 서양의 근대 문명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대단한 문학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윤리 도덕도 아니고 그럼 이거 뭐냐? 서양 제국의 문명 개화는 인민의 교통편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회 교통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이고 서양 제국에 있어서는 일찍이 항해 기술을 연구하고 오래전부터 서양인들은 북해, 지중해 지방을 왕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양을 건너서 지구 어디에도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이다. 교통편이다. 교통망이다. 교통망. 우리가 지금 인터넷, 사이버 이 망을 얼마나 잘 개통시켜 놓느냐. 어느 나라가 제일
예? 이게 잘 연결이 돼 있고, 뭐, 5G냐, 4G냐, 우리가 맨날 이런 거 갖고 지금 어느 나라가 앞서가느냐 논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5G 개통한다, 이런 거. 후쿠자와가, 근대화가 뭐냐? 도로야, 도로. 교통망이야, 교통.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김옥균이 배웁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쓴 글 중에 유일하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글이 뭐냐면 치도양론이에요. 후쿠자한테 배워가지고 길을 어떻게 뚫느냐. 도로 가설론입니다. 지금은 나라 안의 기운이 크게 변하여 만국이 교통하여 수레와 배가 바다 위로 마구 달리고 전선이 온 세계에 그물처럼 널렸으며 광을 열어 금은을 캐내고 쇠를 녹여 모든 기계를 만드는 등 일체의 민생과 일용에 편리한 일들을 잠옷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그 중에서 각국의 가장 요긴한 정책을 구한다면 첫째는 위생이요, 둘째는 농상이요, 셋째는 도로인데 이 세 가지는 비록 아시아의 성현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라고 해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후쿠자와의 영향이 아주 명확하죠. 춘추 시절에도 남의 나라에 가면 우선 그 나라의 도로와 교량을 보고서 그 나라의 정치의 득실을 알았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들으니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선은 산천이 비록 아름다우나 사람이 적어서 부강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도 사람과 짐승의 똥오줌이 길에 가득하니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한다. 이것이 어찌 차마 들을 말이냐. 수십 년 이래로 괴질과 역질이 가을과 여름 사이에 성행해서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이 전염되어 100명, 1000명에 이르고 죽는 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죽는 자의 대다수는 일을 한창 할 장정들이었다. 이것은 비단 거처가 깨끗하지 못하고 음식물에 절제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물건이 길거리에 쌓여 있어 그 독한 기운이 사람의 몸에 침입하는 까닭이다. 이때를 당해서 기도하고 빌고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써 붙이는 등 별짓을 다 한다. 또 조금이라도 의술을 아는 자는 이러한 장소에서 도망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되지 않아서 이리 닫고 저리 달려 장황하게 돌아다닌다. 이리하여 요행이 살아남으면 문득 말하기를 올해는 운기가 그렇다 하고 할 뿐이다. 올해는 운이 좋다 하고 할 뿐이다.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전염병의 증세가 차츰 가라앉으면 사람들은 모두 양양하여 기뻐하고 모든 일을 잊어버린다. 그러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나중에 서양에 선교사들이 와서 똑같은 일. 우리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일제가 한성을 만드는데 하는 게 제일 먼저 그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청계천 복개하고, 전부 다 길 뚫고 상하수도 만들고, 하천 정비하고, 아직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책 마지막 서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번에 전권대사 박영효 부사 김만식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나 옥균 또한 일본을 두루 도쿄에 2번이나 간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장차 치도에 능한 학자 몇 명을 데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정부에 보고하고 치도하는 일을 급히 시행하려 하는데 그대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박영효하고 김만식, 김윤식의 나중에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윤식의 형인데 그 두 사람이 자기한테 도쿄에서 하더니 우리 돌아가자마자 길 만드는 일부터 우리가 주상께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하자.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경장을 해야 할 때고 개혁을 해야 할 때를 당해서 그대들은 여기에 대한 소중한 책임을 지고 이제 외국에 온 것이니 복명하는 날에는 돌아갔을 때는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서 국가의 훈업을 수립하는 것이 곧 그대들의 책임인데 겨우 이 치도하는 일을 가지고 급선무를 삼으려 하는가. 그래서 아니 결국 하고 기껏 하는 게 길이나 만들자는 얘기는 지금 하려고 그런 거냐고 자기가 이제 박영효하고 김만식을 꾸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날 급히 해야 할 일은 농업을 일으키는 일보다 더한 것이 없고, 농업을 일으키는 요점은 실로 전답에 거름을 많이 준 데 있다. 전답에 거름을 부지런히 주면 더러운 것을 없앨 수 있고, 더러운 것을 없애면 전염병도 없앨 수 있다. 가령 농사 짓는 일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운반이 불편하다면 양식이 남는 곳에 곡식을 양식이 모자라는 곳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러므로 길을 닦는 일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길이 이미 잘 닦아져 거마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면 10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니, 나머지 9사람의 힘을 공업의 기술로 돌린다면 옛날에 놀고 먹기만 하던 무리들은 모두 일정한 항구적인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국가를 편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는가 한다 라고 박영효하고 김만식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이 이에 나는 일어나서 절하고 말하기를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들이 말하는 위생이니 농상이니 도론이 하는 것은 고금천하에 바꿀 수 없는 올바른 법이다. 내가 본국에 있을 때 일찍이 아는 친구들과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히려 한 가지만 행하면 여러 가지가 이토록 갖추어 조밀하게 해결되는 줄은 몰랐었다. 나는 또 들으니 일본이 변법한 이후로, 모든 것을 바꾼 이유로, 근대화한 이유로 모든 것을 경장했지만 오직 도로를 닦는 공이 효력을 크게 거두었다고 한다. 이제 후쿠자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죠. 이에 그대들이 본국에 돌아가 정부에 보고하여 이를 행하게 되면 전일 외국에 조소받던 일이 도리어 서로 기쁘게 치하하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방법은 실로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다 했다. 이에 김공은 옥균에게 부탁하여 치도규칙 몇 조목을 만들어 이것을 시행토록 하라고 한다. 옥균이 감히 그를 하지 못한다고 사용할 수 없어서 삼가 다음과 같이 조목을 만드는 바이니 여러분들은 여기에 의해 채택해 주시면 매우 다행스럽겠다라고 소문을 맞춰서 치도양론이라는 책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경부고속도로부터 뚫습니다. 그렇죠? 제철소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뚫는. 우리나라 아직도 진짜 잘하는 겁니까? 길 뚫는 겁니다. 아마 딴 거는 안 배웠는데 이 김옥균한테서 후쿠자한테서 확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길 뚫어야 된다라는 거. 너무나 명확하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후쿠자와 같은 사람이 그 모든 걸 이렇게 꿰뚫어보는 너무나 그렇게 간략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좁혀 들어가 갖고 길 뚫는 거다. 서양 근대화 길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김옥균한테 가르쳐서 그거 생각해 보니까는 진짜 박영효랑 길이다. 그걸 박정희 대통령도 알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문 제작하는 일, 도로 뚫어야 되는 일, 이제 조선에 가면 이제 이런 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독립사상입니다. 서재필이 이 당시에 그 김옥균을 보면서 느꼈던 거를 나중에 이제 회고한 겁니다. 김옥균은 천국의 종주권 아래에 있는 굴욕감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치욕에서 벗어나 조선을 세계 각국 중에 평등과 자유의 일원이 되게 하느냐 하고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였다. 그러니까는 서재필이 딱 봤을 때도 지금 김옥균이 저러고 길도 뚫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신문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경장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뭐냐? 총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는 현대적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시대의 추이를 통찰하고 조선도 강력한 현대국가가 될 것을 절실히 바랐다. 그리고 신지식을 주입하고 신기술을 채용함으로써 정부와 일반 사회의 구투 인습을 일변시킬 필요를 확신하였다. 그는 구미의 문명이 일조일석에 된 것이 아니고 열국 간의 경쟁과 노력에 의한 점진의 결과로서 몇 세기를 요했는데도 일본은 이것을 일대 동안에 속성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서양이 수세기에 걸친 거를 일본은 딱 한 세대 만에 다 이룬 거를 지금 가서 보고 그거를 김옥균이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본을 모델로 하기로 하고 백방분주하였던 것이다. 이러니까 친일이죠. 어떻게 친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친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디 신문기사 이렇게 찾아보면은 김옥균은 그런 기사들, 김옥균은
진짜 친일파였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나라 팔아먹었다. 이제 친일파라는. 근데 저는 당연히 친일파지. 너무나 일본이 맞다. 그 당시 일본을 보고 일본이 모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봤다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친일을 했죠. 그래서 저는 친일 개화파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친일이란 뜻은 무슨 그냥 있는 그대로 일본이 모델이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저는 친일 개화파라고 했고 김옥균은 분명히 친일 개화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옥균이 균형 감각이요. 김옥균이 나가사키에 있으면서 이모곤란이 났다. 그래서 하나부사가 이제 도망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거기서 귀국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상황을 막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대원군이 청군한테 납치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이제 듣죠. 금방 일어난 거니까. 그랬더니 그때의 일본에서 아직도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김옥균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윤치호, 서광범은 물론이고 그때 중국에 가서 있었던 김윤식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일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 정부 보고 빨리 가서 대원군 축출해라. 군대 보내서 축출해라. 그리고 청에 있는 사람들은 청군 빨리 가서 대원군 축출시켜라 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김옥균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섭정 국부는 대원군은 완고하지만 그 정치는 정대하고 국왕전하는 총명하지만 과단성이 부족하다. 죽음으로써 국부를 설득해야 한다. 국부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한 거는 잘못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은 사실 대원군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외세의 힘을 빌려서 대원군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원군을 죽음으로써 설득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시라. 나라를 끌고 갈 사람은 대원군밖에 없으니까 라고 판단을 해요. 이런 판단 내린 사람 조선에 딱 박영효하고 김옥균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박영효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해서 여느냐 마느냐 갖고 하는데 열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해도 고종이 마음을 결정장애를 일으키니까 화딱지가 나서 그때 누구한테 편지를 씁니까? 대원군한테 편지 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거 좀 하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죠. 국왕은 총명하지만 과단성이 없다. 이 나라 정대한 정치로서 나라를 이끌고 갈 사람은 대원군밖에 없다. 그를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김옥균은 대원군의 구속 납치 소식을 듣자 개연이 일어서서 청국 타도의 결심을 굳혔다. 이게 이제 그 서재필이 써놓은 거. 그는 국제정치의 정세 여하에 관계없이 국부를 속여서 그를 납치하여 가는 것은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을 모욕하고 조선의 왕가를 노예로 하며 나라의 면목을 유린한 것이라고 하여 개연이 일어나서 청국 타도를 결의한 것 같다. 그가 뒷날 갑신정변 때에 오로지 한 뜻으로서 4대당의 경멸을 결심한 것은 실로 대원군 납치 사건에 기인한다고 말하여 준다. 정말로 중심이 잡힌 사람인 거죠. 그렇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외국 군대 보고, 그러니까 그 외국을 훌륭한 김윤식, 윤치호, 서광범, 모든 사람들이 대원군 제거해야 된다. 급하니까. 지금 개혁하려고 그러는데 들어와서 하는 것부터. 그래서 외세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자기의 나라의 왕의 아버지를 제거하라는 것에 대해서 상황이 급해지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도 제거해 줍시 빨리
외국 정부 보고 군대 좀 파견하라 그러는데 대원군은 김옥균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국제정세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어떻게 외국군이 와서 우리의 왕의 아버지를 국부를 납치를 해간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걸 어떻게 용인을 하는 일일 수가 있느냐. 라고 보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처음 김옥균은 균형이 잡힌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독립,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고 돌아다녔는지 그 당시 해리 박스 영국 공사가 쓴 겁니다. 그는 조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영국과 우호관계를 가급적 빨리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이 박스를 만나서 이제 한 겁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청이 조선에 대해 펴고 있는 정책은 완전히 청의 이기심의 발로이며 겉으로는 조선의 안위를 생각하는 척하지만 조선이 외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의 조선의 이해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호전의 진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영국과의 우호조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양국 간의 통상관계는 조선이 청의 압력에 맞서는데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것이며 따라서 조선이 독립을 유지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외국 열강들과의 조약이 없다면 조선의 독립은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외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수교를 하게 된 게 청의 이홍장이 자신만의 청만의 힘으로서는 조선에 대한 자기네 이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나라랑 EJ, Balance of Power 그 전략하에 일부러 적극적으로 이런 걸 주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옥균은 거꾸로 그걸 이용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청으로부터 독립을 이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독립은 오래라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에 그 보고서, 그 박스가 자기 외무상한테, 영국의 외무상한테 보내는 보고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경께 이 대화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김옥균 씨의 언질이 조선 정부의 견해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제 의견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외교관들이 놀라워요. 지금 김옥균이 이러고 왔고, 분명히 김옥균이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공식 사절은 지금 박영효고, 정확하게 이 사람의 공식 직함이 뭔지를 모르겠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고지고대로 표현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선 정부가 이제 이렇게 가려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저는 사실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약 관계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신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었겠지만 지난번 조선에서 애시턴 씨를 만났을 때 그가 보인 소극적인 태도를 놓고 볼 때 그의 신념과 그가 갖고 있는 정보가 조선의 지배계층 사이에서 얼마나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참 얼마나 정확하게들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먼저 돌아온 박영효는 돌아와서 한성부윤 서울시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에 착수를 합니다. 도시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를 놓고 경찰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고종한테 얘기를 해서 고종이 그래 신문을 발행해도 좋다는 재가를 내립니다. 3월 13일 날 박영효는 신문 발행의 실무 책임을 일본에서 함께 귀국하여 통리교섭통상사무함은 주사에 임명된 육일준에게 맡기고 육일준은 일본인 신문 전문가들과 함께 방문국을 설치하고 규정을 제정하면서 조선 최초의 근대신문 발행을 이제 준비를 쭉 해나갑니다. 83년 3월에 김옥균도 이제 돌아옵니다. 김옥균은 통립교섭통상사무, 그러니까 외교부죠. 외교부에 이제 복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민씨 척족들과 마찰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멜렌도르프하고 충돌을 합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멜렌도르프가 당호전을 만드는데
찍어내는데 앞장을 씁니다. 당호전 기억나시죠? 당백전이 아니라 당호전은 뭐냐면 이제 똑같은 소전인데 그냥 상평통보에 비해서 이건 5배다 이제 해서 민씨들이 마구 찍어내서 이제 돈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김옥균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도 좀 일본에서 이제 보고 들은 게 배운 게 있어서 이렇게 돈 막 찍어서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멜렌도르프 보고 이제 계속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차관을 받아와라. 차관을 받아오자. 돈 이렇게 찍어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일본 같은 데서 차관을 받아오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멜렌도르프는 김옥균이 국고를 낭비하고 있으며 왕의 신임을 믿고 위험한 일만 꾸미는 자라고 이제 멜렌도르프 완전히 친정파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죠. 여기 이제 멜렌도르프 사진입니다. 그러고 나서 4월 24일 날 결국 박영효가 한성 부윤에서 해직이 되고 한직인 경기 광주 유수에 임명이 됩니다. 육일준도 사직을 합니다. 우시바 다쿠초. 아까 그 후쿠자와의 제자, 신문 만들러 갔던 사람은 실망해서 일본으로 귀국을 합니다. 다행히 귀국하는 편에 40명의 조선 학생들을 인솔하여 게이오 기쿠초에 유학을 시킵니다. 조선 유학생들은 모두 빈 군막사에서 기숙하면서 일본어를 배운 후 훅사와 아이다의 추진에 따라서 각종 학교와 정부 부처에서 실습 훈련을 받도록 해서 어쨌든 개화의 노력은 계속하지만 지금 국내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이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4월 23일 날 김옥균을 동남제도 개척사 겸 관포경사에 임명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고래잡이를 개척하고 이외에 해안의 여러 고을 일체를 살펴보라 라고 이제 고정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구제와 이익 사업을 일으킨 것 및 폐단을 바로잡고 처리하는 것에 관계된 모든 일을 수시로 장기로 계문하라고 김옥균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왜 이걸 맡겼냐면요. 6월 7일 날 김옥균이 일본 해군의 전함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일본에 건너가는 게 뭐냐면요. 차관 300만 엔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이 관포정사 이게 뭡니까? 동남제도 개척사라는 게 울릉도 벌채권 이런 해안선에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을 담보로 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차관을 받으라고 해서 고정이 준 겁니다.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해안가 가서 뭐를 하라고 한 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담보로 할 게 없으니까 조선이 지금 담보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러니까 담보를 울릉도 벌채권 이런 거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벌채권, 동해와 남해의 고래포획권, 동해와 남해 섬의 토지 및 광산 개발권을 담보로 해서 지금 이거를 받아보려고 차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민씨 척족이 점점 옥죄고 들어와서 박영효가 한성을 완전히 뒤바꾸려는 거를 무산시켜버리고 6일준이 신문 만드는 것도 무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멜렌도르프하고 김옥균은 계속 부딪히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때의 마지막으로 김옥균이 고종한테 가서 그런 거겠죠. 저한테 한 번만 일본 보내달라. 그 대신 내가 가서 담보로 뭐를 할 것 좀 달라. 그럼 내가 가서 차관을 받아오겠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하면은 개혁 제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요. 이 김옥균이 배포도 큰 게 300만 엔이 무슨 돈이냐면요. 조선 정부 1년 예산이랍니다. 일본 정부 예산의 20%,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조선의 대략 5배 컸다고 이제 예산을 하지만 훨씬 더 컸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으로서는 더군다나 일본 정부로서는 조선 정부를 공식적으로 도와줘서는 지금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지금 김옥균이 또 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국내 사정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에 김옥균이 과연 권력 기반이 확실한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300만 엔을 빌려달라니까 일본 정부가 못 빌려줍니다. 그것도 쇼지로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요코하마에 본부를 둔 모스, 미국
사람이 하는 아메리칸 트레이딩 컴퍼니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남아서 계속해서 흥화해가고 일본의 유수 인사들을 만나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김옥규는 정말로 정신없이 지금 일본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뚫으려고. 고토 쇼지로라는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런데 참 국은인 것 같습니다. 일이 안 됩니다. 무불탁정식 기억하시죠? 이동인하고 무불탁정식이 두 불교 스님이 이분들이 일본을 뚫은 사람들입니다. 탁정식은 아까 에스턴한테 한국말 가르쳐주고 영어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 일본에서 이걸 넓혀가고 있었고 신사유람단을 이동인이 행방불명된 후에 신사유람단을 이끌고 일본에 가서 후쿠사야키치한테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 무불탁정식이 또 갑자기 84년 2월에 고베에서 급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신이 도쿄로 옮겨져서 1884년 2월 24일 아사쿠사 hon간지, 그러니까 아사쿠사 본원, 교토에 있는 그 동본원사 본원이 아니라 그 고베에서 도쿄의 그 아사쿠사로 hon간지로 옮겨져서 장례를 하고 김옥균이 상주가 되고 스스키 엔준, 오쿠무라 엔신, 데라라 후쿠지와 외 10명의 hon간지 승려들이 아주 성대한 정말로 장엄한 장례식을 집전을 해줍니다. 국사와 유키치와 일본 관리들, 조선 사람 50명 등 수백 명의 문상객이 몰려서 장례를 치릅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차관받는 데 실패하고 가장 개화에 도움을 줬던 무불탁정식도 죽고, 그렇죠?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김옥균이 11개월 동안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개화의 개화파, 독립당의 추진력, 잃어가고 있던 추진력을 되살리기 위한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5월인데 그해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가? 다 뺏깁니다. 다 그나마 어떻게 해서 고종하고 그래도 해서 고종이 갑자기 82년부터 돌기 시작해서 신사유람단 보내고 중국에도 유학생들 보내고 막 열리면서 자기도 일본에 건너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결국은 이모군란이 나지만 또 그래도 고종을 설득을 해서 고종이 자기 친구 박영효, 같은 개화파 박영효를 사제사절단으로 보내서 일본 정부하고 다시 긴밀하게 하면서 후쿠사 유키치 도움을 받아서 방문국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금 해서 박영효가 서울시장에까지 임명되는 데까지 왔는데 그게 와르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종이 뭡니까? 고종이 끝까지 과단성이 없는 거죠, 확실히. 이걸 못 지켜주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300만 엔을 가져가면 고종도 다른 멜렌더후고 누구도 걱정 못하겠지 생각을 해서 그 돈을 끌어갔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이때 돌아올 때의 김옥균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와서 벌어지는 전국을 보면서 어떤 마음에서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정변을 시도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밖에 갈 수가 없었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